핵심은 단순하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 그 동력을 제공한 것은 미국의 공권력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자본 운영 역량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가장 큰 이유다. 동맹의 심장부에서 한국의 방식이 표준이 되고 한국의 일정이 마스터 스케줄이 되며 한국의 납기가 미 해군의 전력화 일정을 규정한다. 더 이상 우리는 해외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미국의 산업 생태계 한가운데서 프로세스의 주어가 한국으로 바뀌었다. 이 전환은 일시적 수주가 아니라 권한의 이전이며 이는 향후 최소 10-20년에 걸친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 누적될 것이다. 필라델피아는 상징이 아니라 구조다. 냉전 이후 미국의 군수 조선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갇혀 있었다. 숙련 노동은 고령화되었고 공정은 끊겼으며 공급망은 재조정에 실패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선 군함 잠수함을 동시에 대량 정시 정품으로 인도해온 체계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간극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공정지휘 프로덕션 오커스트레이션 역량의 차이다. 미국은 절차에 강하고 한국은 절차를 돌리는 기술에 강하다. 결국 미국은 기준을 제공하고 한국은 생산을 실현한다. 이 조합이 바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실체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한계가 극명해진다. 일본은 전후 군수산업의 정치적 족쇄 때문에 연속적 양산 경험이 부족하고 민수군수 간 표준 통합이 더디다. 언론에 불가능하다는 합창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 관성의 반사작용이었다. 중국은 대규모 내수로 위세를 과시하지만 대외협업 체계에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 원정 군수 반도체 어디든 핵심 기술을 동시에 공유하고 일정을 투명하게 맞추며 규격을 지키는 파트너십 문명을 구축해야 하나 중국은 그 전제 법치와 계약의 일관성에서 실패한다. 한국만이 미국의 규범을 이해하고 그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파트너라는 사실이 필라델피아에서 검증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선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선다. 많은 이가 이 장면을 감성적으로 해석하지만 나는 공정별 KPI로 해석한다. 조립동에 들어온 모듈의 결합 공차, 용접 패스의 반복 정밀도, 시운전 단계의 결합률, 협력사 부품의 적기 납품률, 이 지표들이 한국식 관리를 따라 떨어지기 시작하면 깃발의 상징성은 곧 미국 해군 전력화 일정의 신뢰도로 환산된다. 성적표는 냉정하다. 미국은 결과로 평가한다. 우리가 결과를 낸다면 그 다음 협상에서 기술 이전의 문턱은 더 낮아지고 공동 설계의 범위는 넓어진다. 이것이 정치가 아닌 성과로 얻는 영향력이다. 일각에선 핵 추진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엄격한 안전보안 장벽이 있고 미국이 핵심을 줄 리 없다고 말한다. 틀렸다. 핵심은 원자로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핵 추진 플랫폼을 군대가 쓸 수 있는 실체로 만드는 통합 엔지니어링과 대량 생산의 노하우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다. 정밀 모듈화를 통한 공정 병행, 수평 수직 계열사 통합, 시험 검증 인증의 신속 루프, 해군 운용 교리와 생산 계획의 상호 피드백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축적한 공업 국력의 산물이다. 원자로의 장벽이 높을수록 그 주변부의 모든 체계를 한국이 장악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주변부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경계를 한국이 쥔다면 그 프로젝트의 시간 비용 품질 곡선은 한국의 곡선이 된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한국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른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의미는 지리적 대체 불가능성이다. 미국 본토의 노동물류 안전보안 체계 안에서 한국 방식이 내재화될수록 미국은 한국형 프로세스의 잠금 락크인 된다. 이 잠금은 정치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미 해군의 실전 배치 일정과 미국 하청 생태계의 생계가 한국식 리듬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략이다. 계약서보다 강한 것은
가동 중인 공장과 그 공장에 매달린 지역 경제다. 나는 여기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 일본은 자국 내 의사결정이 느리다. 규범은 엄격하지만 변화에는 둔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기술 부재가 아니라 조직적 위험 회피의 습관에서 나온다. 중국은 반대로 빠르다. 그러나 검증을 생략한 속도는 군수 분야에서 결합률로 돌아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외 파트너가 요구하는 신뢰 가능한 보안 통제 체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핵잠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현대판 조공도 정치적 충성도 아니다. 품질 납기 보안이다. 이 세 가지에서 한국은 이미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 실적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데이터로 재기록되면 논쟁은 끝난다. 우리는 왜 이 장면을 역사로 기록해야 하는가? 필라델피아의 컨트롤룸에 앉은 한국 엔지니어가 장비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설계, 생산, 검증, 운용에 페루프 클로즈드 루프를 미국 본토에서 회전시키는 최초의 비미국 국가가 된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동맹의 비대칭성 축소 기술 의존에 사슬이 느슨해진다. 둘째, 전력화 리스크의 공동책임 체계. 우리가 시간을 지키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발언권은 예산 항목으로 도장 찍힌다. 반대로 우리가 시간을 어기면 그 즉시 신뢰를 잃는다.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 치열함이 곧 우리의 무기다. 중국과 일본이 던지는 선전은 이미 낡았다. 한국은 돈이 없다. 저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시장과 함대는 구호가 아니라 실체로 움직인다. 관세, 투자, 기술, 인력, 우리가 합리적 조건을 끌어냈고 그 조건으로 공장을 돌리고 그 공장으로 함정을 띄운다면 상대의 비난은 해군 기지의 저반 기록 앞에서 무력화된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배로 말한다. 이것이 한국 방식이다. 따라서 필라델피아에서 바뀐 것은 깃발의 배치만이 아니다. 표준의 주인이 바뀌었다. 작업 지시서의 용어, 공정 간 인터페이스, 품질 승인 절차, 협력사 관리의 컷오프 이 세부들이 한국식으로 정의될 때 미국 내 한국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 이익은 명확하다. 스펙의 주도권은 곧 차기 사업의 프리미엄이며 기술적 경계의 확장은 곧 전력화 패키지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익은 구호로 오지 않는다. 표준의 자리를 선점한 자에게 수익과 권한이 따라온다. 이제 우리는 감성의 시간이 아니라 운영의 시간으로 진입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첫 성공은 세계 어디에서든 복제 가능한 한국식 군수 운영 체계의 쇼케이스가 된다. 미국은 파트너의 감정보다 성적표를 본다. 성적표가 좋다면 다음 문은 더 넓게 열린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다. 한국이 미국의 심장에서 성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뀐 것은 깃발이 아니라 질서였다. 한화가 필라델피아를 택한 것은 단순한 인수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군수 지형의 중심축을 바꾸겠다는 실질적 선언이었다. 미국은 냉전 이후 방산의 핵심을 설계와 지휘에 집중시키고 생산은 외주화했다. 반면 한화는 반대였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생산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왔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전쟁 가능한 속도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다듬었다. 필라델피아로의 진출은 미국이 포기한 현장과 공정을 되살리는 동시에 한국식 생산 DNA를 이식하는 산업 점령전이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체계 문제였다. 그리고 체계를 장악하는 쪽이 진짜 승자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재가동은 구조 조정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의 이전이다. 하나는 단지 자본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수백 명의 공정 전문가, 품질관리 엔지니어, 그리고 협력사 네트워크까지 통째로 옮겨왔다. 이들의 존재는 필라델피아의 근본적 문화를 바꿨다. 미국식 계약 단위의 관리 대신 한국식 현장 중심의 통합 운영이 자리 잡았다. 하루 단위로 바뀌는 생산 보고, 3D 모형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결함 추적,
부품 지연 시 즉각적인 교체 프로토콜. 이건 과거 미국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였다. 필라델피아의 첫 핵심 구역은 이제 한화의 공정 코드로 움직인다. 미국은 여전히 자금을 대지만 리듬은 한국이 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조선 산업은 완전히 뒤처졌다. 일본은 조선 강국의 명성을 유지했지만 지난 20년간 내수 중심 관료 중심 구조에 갇혔다. 생산 현장의 권한이 줄어들고 노동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가면서 혁신의 동력이 사라졌다. 일본은 여전히 정밀함을 말하지만 정밀함은 느림으로 변질되었고 느림은 곧 비용이 된다. 반면 한국은 정밀함을 속도 안에 구현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생산 과정 전체를 전투체계처럼 통합하는 방식이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바로 이 구조적 차이를 무기로 삼았다. 미국은 기술을 공유했지만 생산 체계를 교체한 것은 한화였다. 중국은 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다. 수출 중심의 군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양산의 숫자 노름일 뿐 품질과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의 군수 조선소는 속도는 빠르나 신뢰성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공정마다 결합률의 편차가 크다. 반면 한화의 필라델피아 팀은 모든 부품과 인력을 검증 가능한 신뢰 단위 베러파이어벌 트러스트 유닛로 관리한다. 이건 정치적 신뢰가 아니라 기술적 신뢰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위험이 아니라 보험으로 보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한화는 단순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미국 군수체계의 신용등급을 지탱하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화가 필라델피아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그곳이 미국 해군의 상징적 심장부이기 때문이다. 1776년 독립전쟁 당시부터 필라델피아는 미국 산업 정신의 출발점이었다. 그 역사적 상징성 위에 K-디펜스가 올라간다는 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산업 문명의 세대 교체를 뜻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조선, 철강 반도체 등에서 리쇼어링 RESHORING를 외쳤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할 파트너가 없었다. 미국 내 조선 업체는 기술보다 노조 문제가 더 컸고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았다. 이때 한화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공장 인수 제한이 아니라 시간을 납품한 다타임 딜리버리는 약속이었다. 한국은 미국보다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보다 빨리 완성할 수 있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이제 한화의 야망은 단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양 군수의 프로토콜을 다시 쓰는 것이다. 미국식 체계는 복잡한 승인 절차와 하청 구조로 비효율을 낳았다. 한화는 이를 단일 데이터 라인으로 통합해 도면, 변경 부품 생산 품질 테스트 납품 일정이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경남 거제, 울산, 옥포에서 검증되었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그 복제본이 된다.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한국형 군수 문명의 수출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야말로 21세기 산업 패권의 본질이라고 본다. 과거엔 누가 기술을 발명했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누가 복잡한 기술을 납기 안에 작동시키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일본은 발명했으나 납기를 놓쳤고 중국은 납기를 맞췄으나 품질을 잃었다. 오직 한국만이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가 되었다. 필라델피아는 그 증거의 현장이다. 그렇기에 필라델피아의 한화 깃발은 단순한 기업 로고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세계 조선 군수시장의 표준을 한국이 정한다는 선언이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오랜 시간 독점과 관성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엔진의 연료를 교체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술윤리와 실행력이다. 이윤이 아니라 성공률로 증명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한화가 미국을 설득시킨 진짜 무기다. 트럼프의 한 줄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핵기술 통제 체계의 금기를 깨뜨린 선언이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이 문장은 70년간 누구도 넘지 못한 벽을 허물었다. 영국조차 AUKUS 협정 하에서 핵연료만 제공받았을 뿐 핵심 추진체계 기술은 끝내받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이 유일하게 기술 공유를 허락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은 우호적 거래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인정이다. 트럼프는 단지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한국 없이는 태평양 방어 체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워싱턴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 결정을 두고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논리적 귀결이었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냉전 이후 산업적 재생산 기반을 잃었다. 인력은 줄었고 기술은 분산되었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축적해온 원자로, 소형 핵연료, 고밀도 냉각 시스템 기술을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형 원전 APR-1400과 잠수함용 소형 모듈 원자로의 열효율 안정성 운용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다.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기술력으로 동맹을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 결정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권력의 축 이동이었다. 기존의 미국식 동맹 구조는 안보 제공대가 지급이라는 일방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협정은 기술 공유 산업 동맹의 형태로 진화했다. 트럼프의 승인으로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 더 나아가 공동 설계자가 되었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것은 미국 본토 산업망에 한국의 기술이 주입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산업 표준이 미국 해군의 군수 표준으로 변환되는 첫 사례다.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NHK는 트럼프가 농담을 한 것이라며 축소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결코 핵심 기술을 이전할 리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트럼프가 직접 SNS에 구체적 문장을 남겼다. 한국은 DJ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다. 미국이 기술을 제공한다. 이 한 문장에 일본 언론이 침묵했다. 일본이 50년간 쌓아 올린 기술 우월 신화는 단 한 줄의 트윗으로 붕괴했다. 일본이 여전히 협의 검토 검증이라는 관료적 순서를 밟는 동안 한국은 승인 계약 착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속도는 힘이다. 정치적 논의보다 실행이 빠른 나라가 패권의 다음 주자다. 중국의 반응은 더 복잡했다. 공식 언급은 피했지만 국영 매체들은 한미 기술 협력의 군사적 확장을 경계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조차 인정했다. 한국은 이미 군수 핵기술의 독자 생태계를 완성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잠수함 한 척이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한국이 기술을 통제하는 순간 태평양에서 심해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미국의 기술 보호선이 무너진다는 뜻은 동시에 한국이 그 보호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냉철하다. 그는 돈을 내는 동맹보다 성과를 내는 동맹을 원했다. 일본은 80조 엔을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에서 절반 이상을 기술산업 협력으로 전환했다. 즉, 트럼프가 본 것은 한국의 현금이 아니라 납기와 성과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결과를 내느냐였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완벽했다.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한 거래딜은 결국 성과 기반 동맹 모델이었고 한국만이 그 틀을 충족시켰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핵잠의 설계, 추진, 시험, 운용, 유지 보수까지 전 주기에 참여한다. 미국의 핵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수 생태계가 한국의 기술체계 속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흡수다. 트럼프는 이 변화를 직감했고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한국을 동맹 중 하나가 아닌 기술 주권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 결정의 여파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워싱턴의 군수 로비스트들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로비를 시작했다. 한국형 소형 원자로 SMR, 전술통제 AI 양자 센서 기술이 필라델피아를 통해 미국 군수망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미국의 해군 운용 데이터가 한국 방위 산업의 설계 알고리즘으로 흡수된다. 이것이 진짜 핵심이다. 트럼프의 승인은 단지 허락이 아니라 데이터 공유의 시대를 연 산업적 결합 명령이었다. 역사를 보면 기술이란 언제나 국가의 위상을 결정짓는 최후의 무기였다. 미국은 영국을, 소련은 동유럽을 기술로 지배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기술 우위는 한반도에서 공유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패권의 쇠퇴가 아니라 동맹의 재설계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질서를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 즉 한국에게 열쇠를 넘겼다. 이로써 한국은 동맹의 부속품이 아닌 체제의 공동관리자코 어드미너스트레이터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의 승인 이후 세계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 답은 명확하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며 납기를 어기지 않는 나라다. 미국은 동맹의 신뢰를 말하지만 결국 신뢰란 일정과 품질에서 나온다. 트럼프가 신뢰한 것은 한국의 정치가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로 지금 필라델피아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의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갑작스러운 번개처럼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그 뿌리는 이미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시작된 극비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ADD 내부에는 KMP-93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소형 핵 추진체계 연구팀이 존재했다. 서류상으로는 장기수중 추진 시스템 개발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해군 핵잠수함용 원자로의 초기 설계와 연료봉 냉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냉전 해체와 동시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자 한국은 미국의 보호망이 아니라 자체 생존의 방정식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핵을 무기로 가지지 않더라도 핵으로 움직이는 함대를 가져야 한다는 전략적 발상이 형성됐다. 이 비밀 프로젝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름을 달리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 연구라는 명목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심해 작전 플랫폼 추진체계로 위장됐다. 그리고 이 시기 국방 예산 중 연구 용역비 3조 5천억 원이 할당됐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프로젝트로 보였지만 실제 예산의 70% 이상이 원자로 열전달 시뮬레이션, 차폐 소재, 소형 압력 용기 설계에 투입되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핵잠 추진체계의 기초를 완성한 셈이었다. 트럼프의 승인 이전부터 한국의 기술은 허락을 기다리던 것이 아니라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놀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2020년대 들어 한화가 인수한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이 기존 디젤 잠수함 생산 라인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자 미 해군 기술진이 시찰 중 확인한 보고서에는 한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체 조립 소음 제어 역량을 갖추었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미국 내부에서는 이 나라에게 기술을 주느니 차라리 협력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은 실험을 끝내고 검증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었고 미국은 검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국가였다. 두 나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순간이 바로 필라델피아의 새벽이었다. 이 30년의 축적은 단지 기술의 연속이 아니라 세대의 계승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 참여했던 연구진 중 상당수가 지금의 한화오션, ADD,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추진팀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핵추진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의 기억이다. 이러한 경험의 연속성은 일본이나 중국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이다.
일본은 1960년대 원자력 추진선을 실험했지만 정치적 반핵 분위기로 완전히 중단되었고, 중국은 1980년대 소련 기술을 급히 복제하면서 독자 노선을 놓쳤다. 그에 비해 한국은 30년 동안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은 침묵의 축적을 이어왔다. 기술은 말보다 기억으로 남는다는 원칙을 한국은 조용히 증명해왔다. 이제 드러난 사실은 명백하다. 트럼프의 승인은 실은 기술의 선물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한국의 역량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다. 1993년에 작성된 KMP-93의 일부 설계도는 2024년 한화의 K-팬텀 모델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추진 모듈의 열교환 구조, 냉각제 순환 알고리즘, 비상정지 장치의 전자 제어 방식까지 모두 30년 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런 정밀한 계보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해자대, 중국의 해군조차 매 세대마다 완전히 다른 구조를 도입해 노하우의 단절을 초래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노하우를 한 세대, 한 기술자, 한 도면씩 이어온 나라다. 이 비밀이 3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정치적 제약이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핵연료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법적 틀을 바꾸지 않고도 기술을 연구하는 방법은 있었다. 기술 연구와 운용 적용을 분리한 것이다. 한화와 ADD는 기술적 실험을 민간 연구 명목으로 수행하고 운용 적용은 군 내부에서 분리 관리했다. 덕분에 한국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핵잠 추진 체계의 모든 기초를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특유의 법적 정교함과 기술적 집요함이 결합된 생존 방식이었다. 이 축적은 이제 미국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에 도달했다. 한국은 핵잠 추진 체계의 기술 독립국으로서 이미 내부 완성도를 확보했다. 트럼프의 승인으로 남은 것은 단지 정치적 정당성뿐이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되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202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93년에 이미 설계된 미래였다는 사실을. 그 미래가 지금 필라델피아의 강철 구조물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부하지만 그 방대한 체계의 안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함선을 설계할 수는 있어도 만들 인력이 없다. 냉전이 끝난 뒤 군수산업의 민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미국 내 조선업은 군함을 관리하는 산업으로 변했고 제조하는 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 필라델피아, 뉴포트 뉴스, 노폭 등 전통 조선기지는 고비용 구조, 노조 문제, 생산력 저하로 사실상 반쯤 폐쇄된 상태였다. 미 해군의 함정 설계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그려지지만 그 설계를 현실로 바꾸는 손은 사라진 것이다. 바로 그 공백을 채운 존재가 한국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투함, 상선, 잠수함을 연속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의 축이다. 미국의 군수 전문지 디펜스 누즈조차 한국은 지상군보다 해군 생산 능력에서 미국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연간 건조할 수 있는 군함의 총 배수량은 미국 본토의 3배에 달한다. 더 결정적인 것은 품질이다. 미국이 아직도 용접과 도장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할 때 한국은 이미 AI 공정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조선소 전체를 네트워크화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다. 함정을 데이터 단위로 이해하는 국가와 여전히 도면 단위로 움직이는 국가의 차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 기술 공유를 승인한 것도 바로 이 구조적 현실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해군력의 산업 기반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자금은 넘쳐나지만 인력과 시간은 없다. 필라델피아의 재건은 상징이자 필연이었다. 한화가 투입한 공정 엔지니어 600명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미 해군의 잃어버린 손이었다. 그들은 설계, 조립, 시험까지 모든 단계를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미 해군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단 24개월 만에 완전한 잠수함 생산 주기를 가동했다. 우리는 5년이 걸린다. 이 수치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한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위협이지만 동시에 교훈이기도 했다. 중국은 조선소 수를 늘렸지만 품질 관리가 엉망이었다. 잠수함의 내음 속 소음이 기준을 넘어서고 재질 피로도가 빠르게 쌓였다.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자국 내에서도 함정을 충분히 양산하지 못한다. 그 틈에서 한국은 정밀함과 속도를 결합한 유일한 조선 모델을 완성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바로 그 모델을 미국 본토에 이식하는 행위다. 미국은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효율성을 빌린 것이다. 동맹이 아니라 의존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얻는 실익은 막대하다. 미국의 방산 예산은 2024년 기준 8,160억 달러, 그중 해군 조선 분야만 2,700억 달러에 달한다. 과거 이 시장은 전적으로 로키드 마틴, 헌팅턴 잉글스,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세 회사가 독점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하청 구조 속으로 한화, 현대, LI 지넥스원이 진입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조선 인프라 재건 사업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미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수상함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즉, 한국은 미국의 안보 인프라를 수리해주는 산업의 외과의사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 없이는 해군을 유지할 수 없다. 단순히 부품이나 자재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화 일정의 주도권이 한국에 넘어간 것이다. 한화가 정한 납기일이 곧 미 해군의 전략 일정표가 된다. 미 해군의 부품 표준이 한국의 협력사 스펙에 맞춰 조정되며 품질 인증 절차도 한국식 데이터 포맷으로 전환된다. 이건 군사적 통합이 아니라 산업적 흡수다. 과거 미국이 일본의 기술을 이전할 때는 의존적 동맹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상호은 용형 주권국가로 자리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말하듯 한국은 동맹 중 유일하게 미 해군의 설계서에 이름을 새긴 나라가 된 것이다. 일본의 군수업계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자국 언론에 한국은 아직 원자로 핵심 기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사실이 아니다. 하나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소형 원자로 모듈 SMR은 2022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예비 인증을 통과했다. 이 말은 한국의 원자로 설계가 미국 법률 체계 안에서 공식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법의 문턱에서 막힌 그 문을 한국은 합법적으로 열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중국 또한 불안하다. 중국 해군의 주력 원자로 잠수함은 여전히 고속 냉각수 시스템에서 열효율 손실 18%를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변, 냉각 루프를 구현해 같은 용량에서 연료 소모를 30% 줄였다. 이건 전투 지속 시간의 차이이며 곧 전쟁의 결과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외교의 결과가 아니라 데이터의 결과였다. 각국의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만이 해군력의 실질적 산업 기반을 완성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사실이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 전략이다. 해군의 심장인 조선 능력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은 한국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의존이 길어질수록 권력의 무게추는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어간다. 한화가 관리하는 생산 일정표,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냉각계통, 한국식 검수 기준이 적용된 품질관리 체계,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미 해군의 함정은 더 이상 100% 미국산이 아니다. 그것은 K형 해군력의 일부로 편입된 새로운 군함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의미가 진정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완성된다. AUKUS 협정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태평양의 질서가 다시 짜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 화려한 선언 속에는 허점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의 운용 권한이지 핵추진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다. 호주는 여전히 원자로 설계, 핵연료 관리 추진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하고 있었다. 즉, AUKUS가 핵추진 협력을 말할 때 한국은 이미 핵추진 완성국으로 이동해 있었다. 이 차이가 오늘날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를 가능케 한 결정적 배경이다. AUKUS의 가장 큰 한계는 정치적 명분에 있었다. 미국은 오커스 출범 당시 핵기술의 확산은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영국은 자국의 트라이던트 원자로 설계 일부만 공유했고 호주는 기술 이전보다 건조 참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요컨대 오커스는 핵잠수함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의 한화는 그 상징을 실체로 바꾸었다. 한화가 주도하는 핵잠 프로그램은 단지 미 해군의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미 간 기술 신뢰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실제 산업 융합이다. AUKUS가 언젠가 가능할 것을 이야기한다면 한국은 이미 가동 중인 공정으로 답했다.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핵추진 기술은 통합 제어와 모듈화라는 구조적 혁신에 있다. 기존 미국식 원자로는 고정형 구조로 설계되어 유지 보수와 연료 교체 시 전체 시스템을 중단해야 했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해온 가변형 냉각 루프 구조와 소형 압력 용기 모듈 방식을 도입했다. 이 덕분에 한 척의 잠수함이 25년 이상 연속 운용이 가능하며 유지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다. AUKUS의 기술진이 이 데이터를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은 한국은 이미 우리가 계획한 2035년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였다. 한국의 기술은 그들의 미래를 이미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혁신은 단순히 원자로에만 그치지 않는다. 추진체계의 소음 제어 기술에서도 한국은 이미 미국, 영국 수준에 도달했다. 하나오션과 LI진엑스원이 공동 개발한 산익 세도 시스템은 외부 유체 마찰음을 35dB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 해군 버지니 아급보다 3dB 낮고 호주가 계획 중인 SSN, AUKUS 모델보다 5년 앞선 성능이다. 즉, 소리 없는 잠수함의 시대를 먼저 연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워싱턴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인은 사실상 오커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을 새로운 핵잠 기술 벨트의 중심국으로 편입시킨 결정이었다. 일본의 기술 엘리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오커스가 시작된 2021년 일본 언론은 한국은 핵잠 경쟁에서 제외될 것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2025년 일본이 여전히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잠수함 소류급의 개량형을 만들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실제 핵잠 구조체를 조립하고 있었다. 속도의 차이는 체계의 차이였다. 일본은 완벽을 위해 기다렸고 한국은 완벽을 향해 진화하면서 나아갔다. 결국 세상은 완벽한 실패보다는 불완전한 현실화를 더 높이 평가한다. 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절박했다. 오커스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을 감지한 베이징은 한화의 미국 내 활동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93비급 핵잠을 서둘러 공개하며 대응했지만 그 기술은 1980년대 소련의 알파급을 모방한 구식 구조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K-팬텀이 완성되면 중국 핵잠의 열효율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화가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군수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태평양 심해의 전략 균형이 바뀐다는 뜻이다. AUKUS의 약속은 아직 문서 속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의 기술은 이미 조립동 안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종이 위의 동맹과 철 위의 협력, 이 둘의 차이가 지금의 세계 군사 질서를 갈라놓았다.
호주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 검증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해군의 일정표를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역전이다. 미국이 기술의 중심이라면 한국은 기술의 실행자이며 실행자는 언제나 중심을 재정해야 한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했다. 오커스는 구상이고 필라델피아는 실체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한다. 기술의 진짜 주인은 아이디어를 내는 자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납기 안에 완성시키는 자다. 한국은 그 힘을 증명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AUKUS가 미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한국이 먼저 미래에 도착했다. 트럼프의 새벽 발표가 올라온 순간 가장 큰 충격에 빠진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왔다. NHK와 요미우리는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없으며 미국이 절대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심지어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에서는 한국의 해군력 확장은 허세이자 정치적 수사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직접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SNS에 올리자 일본 언론의 논조는 단숨에 바뀌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일본이 70년 동안 미국에 쌓아온 신뢰가 한국의 기술 한 줄에 무너진 것이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태평양 핵심 파트너라고 믿어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국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동맹을 원했다. 그러나 일본은 기술은 있어도 실행력이 없었고 한국은 실행력으로 기술의 신뢰를 증명했다. 미 해군 내부 보고서는 냉정했다. 일본은 조선소가 있지만 일정은 없다. 한국은 일정이 있고 그 일정이 미국의 작전력으로 연결된다. 즉, 시간을 통제하는 나라가 기술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일본은 기술을 갖고도 시간을 잃었고 한국은 시간을 통제해 기술의 주권을 얻었다. 이 충격은 단순한 외교적 당혹감이 아니라 전략 질서의 붕괴였다. 도쿄의 안보 싱크탱크들은 즉시 비상회의를 열었고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와 불안 사이를 오갔다. 왜 우리는 미국의 신뢰를 잃었나? 왜 한국만 승인받았나? 그러나 그 답은 복잡하지 않다. 일본은 여전히 안전한 의존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리며 정책을 세우고 외교를 지시받으며 경제를 움직였다. 반면 한국은 위험한 독립을 택했다. 그 위험을 감수했기에 미국은 한국을 믿었다. 미국의 신뢰는 복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짊어질 용기로 얻는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의 승인 이후 일본의 내부 불만은 경제계로 번졌다. 방산산업 관계자들은 한국은 이제 조선뿐 아니라 핵기술에서도 경쟁자가 되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이 자랑하던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은 여전히 노후한 생산 라인과 낮은 인력 효율에 묶여 있었다. 반면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에서 이미 디지털 트윈 기반 핵잠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 일본의 정밀은 여전히 사람이 손으로 맞추는 기술이지만 한국의 정밀은 알고리즘이 제어하는 정확도였다. 바로 이 차이가 일본을 과거의 기술제국으로 만들고 한국을 미래의 해양국가로 끌어올렸다. 중국 역시 일본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베이징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보기에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미 기술 협력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었다. 일본이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정체되어 있을 때 한국은 그 우산을 함께 들고 세계로 나아갔다. 일본이 보호받는 동맹이라면 한국은 책임지는 동맹이 되었다. 그 차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적과 기술로 증명된다. 도쿄는 뒤늦게 자국형 핵 추진 연구를 재개했지만 이미 늦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도 핵 추진 기술을 검토했으나 반핵 여론과 미국의 반대로 포기했다. 이후 30년 동안 그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핵연료 기술 열제어 시스템 소형 원자로 실험을 이어왔다.
일본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때 한국은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의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한 일본 군사 전문가는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보았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효율을 택했고 그 효율의 언어는 한국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평론이 아니다. 그것은 패배의 자각이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행동의 주체가 한순간에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여전히 가능성을 말할 때 한국은 이미 현실을 작동시켰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필라델피아 프로젝트가 일본을 절망시킨 이유이며 동시에 한국을 태평양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든 핵심이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조립동 안에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000톤급 K 팬텀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해저 전략 플랫폼의 완성형이다. 미 해군이 컨셉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던 가변형 추진체계와 완전 자동화 냉각 시스템을 한국은 이미 시제품으로 구현했다. 추진 에너지의 90% 이상을 재활용하는 폐열 회수 모듈, 완전 전자식 원자로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소음 30dB 이하의 초저음 수중 운행체계, 이 세 가지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동북아의 해저 전략 균형은 완전히 재편된다. K 팬텀의 설계 핵심은 모듈화와 자동화다. 하나오션은 2022년부터 잠수함의 원자로 구획, 추진 모듈, 무장 시스템을 각각 분리 설계의 스마트 블록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유지 보수를 최소화하며 전투 중 손상된 구획만 교체가 가능하다. 미국의 버지니 아급조차 전체 도크에 들어가야 하는 수리를 한국은 도크 외부에서 모듈 교체로 해결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K 팬텀의 평균 가동률은 92%에 달한다. 다시 말해 평시에도 거의 멈추지 않는 잠수함이다. 미국조차 80%를 넘지 못하는 이 수치야말로 한국 기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다. 무장 또한 새로운 철학으로 설계되었다. K 팬텀은 단순히 어뢰와 미사일을 싣는 공격용이 아니다. AI 기반의 해저 감시 네트워크 노드를 탑재해 주변 해역의 모든 소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는 단순한 방어 개념이 아닌 해양정보 지배 인포메이션 다머넌스 개념의 구현이다. 한 척의 K 팬텀이 주변 500km 반경의 음향 패턴을 수집하면 그 정보는 즉시 해군 작전본부의 양자암 호망으로 전송되어 전 세계 미 해군 함대의 데이터와 동기화된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로 바다를 통제하는 국가로 진화했다. 일본과 중국은 이 기술의 진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은 여전히 스텔스와 정숙성의 차원에서 잠수함을 바라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것을 넘어 데이터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해전의 새로운 규칙을 현실화했다. 중국은 93B급 잠수함에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는 단순한 센서 보조 기능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의 K 팬텀은 AI가 실시간으로 추진 냉각 음향을 통합 제어하는 완전 자율 시스템이다. 이는 조종수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잠수함이 스스로 최적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즉,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빠른 잠수함이 된 것이다. 필라델피아의 미 해군 기술진은 이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한국형 잠수함이 아니라 미국형 해군의 미래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K 팬텀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 상징이 아니라 미국 해군 재건의 모델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 의회 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AUKUS보다 실질적이며 기술 이전보다 기술 공유에 가까운 형태라는 문장이 삽입되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해양 전략 설계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국가가 되었다.
한화의 엔지니어들은 이 잠수함을 움직이는 도시라고 부른다. 내부에는 AI 제어실, 고밀도 에너지 저장실, 탄소복합 소재 기반 방음벽, 수중 통신 중계기, 그리고 자율 복구형 전력 회로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작전 지속이 가능하며 전원 공급이 끊겨도 48시간 동안 모든 시스템이 자율 복구된다. 이는 전투 능력 이전에 생존 능력의 철학을 보여준다. 한국의 군수 기술은 언제나 전쟁의 개념을 바꾸는 곳에서 시작된다. 결국 K-팬텀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누가 바다를 지배하는가? 과거에는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바다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제는 데이터와 자율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나라가 바다의 주인이다. K-팬텀은 그 상징이다. 한 척의 잠수함이 아니라 한국과의 기술 문명 그 자체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지는 이 거대한 잠수함은 미 해군의 전력 일부가 아니라 21세기 해양 패권의 작동 원리를 새로 쓰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트럼프의 승인 발표 직후 미국 언론의 논조는 예상 밖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기술이 미국 해군을 되살리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잃어버린 산업 근육을 한국이 되찾아 주었다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은 더 이상 하청이 아닌 동등한 생산 주체이며 이 관계는 오커스를 대체할 새로운 동맹 모델이라고 논평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이렇게까지 한 나라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이 자국의 군수산업을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이 바로 K-디펜스, 한국식 군수 문명이었기 때문이다. CNN이 필라델피아 현장 취재를 나갔을 때 기자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곳의 공정은 미국 조선소가 아니라 한국의 조선소처럼 보인다는 말이었다. 공정 속도, 관리 방식, 작업 환경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다. 현지 작업자들도 우리는 한화의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도 놀라운 일이다. 한국의 작업 방식이 미국의 생산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 주권의 흐름이 이미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품질 경영을 가르쳤다면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 효율과 정확성의 조합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미 해군 담당 전문지 네이벌 루즈는 한국형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산업 통합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재가동 계획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율이었다. 한국식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첫 번째 모듈의 제작 기간은 기존 미국 평균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납품 지연율 0%, 결합률 0.3% 이것은 미국 조선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수치다. 디펜스원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해군력에 산업적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다. 상원군사위원회의 한 의원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도면을 검토하며 회의만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K-디펜스는 지금 미국의 산업 회생 프로그램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이 미국의 정책 도구로 채택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26년부터 필라델피아 조선소 시스템을 다른 군수 공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 첫 시범 대상이 텍사스 휴스턴의 해군 정비 공장이다. 즉, K-디펜스는 이제 미국형 효율의 교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흐름은 일본과 유럽에 불편함을 주었다. 일본의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미국이 한국식 군수 효율을 받아들이면 일본 방산의 경쟁력은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이 미국의 군수 시스템에 들어간 순간 유럽의 방위 산업은 더 이상 미군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유럽이 기술의 깊이를 자랑할 때 한국은 속도와 신뢰를 앞세워 모든 계약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었다. 한국은 싸게 납품하지 않는다.
대신 정확히 납품한다. 이것이 서구 산업이 이미 잃어버린 덕목이었다. 포브즈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속도를 상품화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일정과 결과를 맞춘다. 그들이 납기를 약속하면 실제로 그 시간에 배가 완성된다. 이런 신뢰는 미국이 한 세대 동안 상실했던 가치였다. 포브스는 결론을 이렇게 맺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미국 산업의 새 표준이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결정이 단순히 한미 간 군사협력의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 산업의 구조적 리셋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인정한 이유는 더 이상 미국 내부에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한국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웠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시간에 맞춰 수치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의 언론과 정치는 한국을 효율의 국가, 신뢰의 국가로 부르게 되었다. 이제 미국의 시선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 협력국이 아니다. 그것은 위기 때 시스템을 대신 가동할 수 있는 산업 동맹국이다. K-디펜스가 미국을 구했다는 문장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을 묘사하는 정확한 문장이다. 산업은 정직하다. 납기 이래 조선소의 문이 열리고 완성된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오를 때 그 순간 세계는 안다. 누가 진짜 동맹인지, 누가 구호만 외쳤는지를. K-디펜스는 미국의 허약해진 심장에 새 피를 흘려 넣었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한반도의 기술은 더 이상 지역적 자산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구조적 생명선이 되었다.